뭐 안타까움, 아주 절망스럽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소방관 맞나,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을 또 맞이하는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방관으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지금은 소방안전기획사로 사회활동하고 있는 조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은퇴하시고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전하고 바쁘게 지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나를 찾아주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딘지 쫓아가가지고 교육 강의도 좀 하고, 그동안에 못 했었던 취미 활동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네.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제 현장을 떠나셨는데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그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어요. 정년 퇴임하고 한두 달이 안 됐을 정도에 그때부터 잠자리가 계속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PTSD다.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구나. 근데 남아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생기는 거지? 라고 의아해했죠. 밤마다 꿈에 시달렸으니까. 근데 꿈의 내용은 현장 활동했었던, 긴박했던 일, 조직 상호간에 내부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나와서 머리를 털어도 잠자리에 또 누우면은 화면이 또 이어지고, 그것이 한 3, 4개월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이제 약 처방 받아서 약 좀 먹고, 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그때부터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셨던 과거 얘기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소방관이라는 길을 처음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누구나 이제 군대 생활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친구가, 야, 우리 공무원 시험 한번 볼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볼까? 뭐 뭔데? 그랬더니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어떤 뭐 세무직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한번 사명감 좀 있고 활기 넘치는 역동적인 거, 이런 거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일단 도전해보자. 그래서 소방에 입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하고 그 친구하고 결국은 내 천생 직업이 된 거죠. 철저하게 계획해서 되신 게 아니고 친구의 권유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젊음의 패기로 인해서 네.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소방관이 되시고서 처음 현장에 나갔던 날 혹시 기억나세요? 고참들, 선배들이 우선 신참들을 끌잖아요. 이끌잖아요. 소방차는 나가서 어떻게 작동되며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동하라. 그다음에 주의사항부터 해가지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많죠. 어느 날 이제 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출동을 했죠. 소방차에 올라타면서, 이제 물론 내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소방차에 올라타면서 그 긴장감은 말도 못해요. 첫 번에 나가니까 이제 진짜 화제. 방송에서 그 사고 멘트가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무전은 계속 떨어지고, 뭐 사이렌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진짜 사이렌은 좀 커요. 현장이 크면 클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소방차의 사이렌은 볼륨을 높여요. 비상 사이렌 소리가 크면 클수록 가슴은 더 콩닥콩닥 되는 거죠. 쿵덕쿵덕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가는데, 그 소리에 이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좀 묻혀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내 임무에 몰입되다 보니까는 그 소리는 점차 안 들려지더라고요.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 내리면, 이 순간에 내리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게 계산적으로 쫙 돌아가는 거죠. 현장이 저쪽 한 뭐 50m, 30m, 20m 떨어져 있다 하면은 그 인근의 소방차를 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한 뭐 10m, 20m, 많게는 50m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도보로. 검문역이하고 이제 불길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소방관이 됐구나. 확 다가오죠, 이제.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진짜 소방관이야, 이제.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소방관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어떤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기억 중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게, 밀레니엄 시대 전인
8년이나 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서울 정릉동 성북구예요. 2층짜리 저택이었었는데요. 앞에 마당 앞에는 잔디가 있었고, 물론 겨울이어서 잔디는 금색이었었어요. 기억이 좀 나는데 그 2층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불이 지하 보일러실에서부터 1층을 거쳐서 2층으로 다 옮겨 붙었더라고요. 그 전에 동네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부녀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마당에까지 일단 대피를 했었대요. 불이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폐물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폐물. 다음 날이 결혼식이었어요. 그 따님의 결혼식. 폐물을 찾으러 위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잠옷 차림으로 나왔은 상태였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고. 진화를 다 소화 진화를 하고 이제 검색을 하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미 다 불이 타가지고 액자부터 해가지고 나무 계단이 뭐니 막 폭삭 주저앉듯이 그런 상태로 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명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계단 참, 이렇게 돌아가는 계단 참에서 아버님 시신이 완전히 솟아난 상태로 발견되었고요. 다 덮여있는 상태였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거기 출입문은 자바라 출입문이었어요. 자바라식으로. 알미늄으로 된 자바라 출입문이었었는데 거기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겨 있으니까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화분을 다 안으로 들여놓는데 화분 위에서 이렇게 앉은 자세로 검은 마네킹처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대로 솟아낸 거예요. 그대로. 검은 흑인 마네킹처럼. 그 순간 안타까움, 아주 절망스럽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소방관 맞나?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을 또 맞이하는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걸 지금 직업으로서 거의 반평생 계속 느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숨이 위태롭거나 혹은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시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반대로 현장에서 본인이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순간은 좀 있을까요? 작은 화재, 경미한 화재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느꼈던 것 같아요. 화재조사요원으로 한 6년 이상 활동을 했는데요. 화재조사요원은 나중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건 초기 신고자부터 그때부터 들어가거든요. 소방차가 10대가 간다면 제일 앞에 가요. 선두주자로 가서 상황을 목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어떤 화재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파트 화재인지 공장 화재인지 작업장 화재인지 가스폭발 화재인지 화학약품 화재인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을 좀 알고 들어가면 안정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이거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거든요. 초기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의 말에 의하고 아니면은 관계자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했을 때는 더욱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긴장되는 거죠. 처음에 그때가 최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거의 평생을 불과 싸우셨는데 불이 무섭지 않냐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을 마주하면 어떤가요? 소방관들은 평소 훈련이 잘 돼 있죠. 경륜자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한 위험, 이런 거 큰 거 몇 개 빼고는 보통 두려움을 물러서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맞닥뜨리면은 싸웁니다. 이기려고 하죠. 화염은 정말 뜨거워요. 그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화염도 화염이지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도 못 나오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도 있죠. 그러면 소방관으로 계속 지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출동, 가장 보람찼던 출동 이런 걸 꼽는다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보람 있었던 기억은요. 자주 있었어요. 이제 자주 있는 일상이니까. 화재 현장이든 다른 기타 재난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작전을 지시를 받았던 그대로 딱 타이밍에 맞게 이루어져서 큰 고생 않고 판단을 너무 잘해가지고 화재도 키워지지도 않고 사건, 재해도 크게 번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통쾌하죠. 딱 깔끔하게 판단을 잘했다. 우리 요거 진짜 잘했다.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우리가 이제 화이팅하고 이런
그랬을 때가 좀 종종 많아요. 좀 다른 거 한편에서는 아마 그게 노원구 공릉동이었을 것 같아요. 화재 현장이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한겨울이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서 출동을 했는데 휴일날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 현장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어린이들이 특히 상당히 주변에 많았어요. 통제를 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아이 2명이 사망한 화재였어요. 하나는 친구였어요. 그 어린애 친구고 하나는 거주자의 아들이었고 근데 부모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는데 발망농 구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안 나온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은 어느 정도 진화된 상태였었는데 수색대가 우리 인명검색팀이 들어가서 인명검색을 해보니 한 명은 장롱 속의 틈에서 발견되고 아예 조그마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은 그 안방 장롱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바닥은 물로 차가지고 흥건하고 이런 상태에서 문짝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문짝을 들어보니까는 그 안에 있더라고요.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바깥에는 사람이 많은데 대낮이고 휴일날 아침이 오전이었으니까 장롱 문 안에 있는 담요 같은 걸 하나 빼가지고 그냥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동에 매어서 싸고 나서 안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구급차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물이 흥건한데 폭풍 나오면서 그냥 흔들흔들 하다가 애는 안 놓쳐야 되니까 또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제가 허리를 삐걱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뜨끔했지만 이제 참고 갔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힘든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또 내 신체가 상하다 보니까는 디스크 판정을 받고 근데 다행히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내 몸을 맡겼죠.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2년 정도를 또다시 이제 몸을 만들어 가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처럼 이렇게 원상복귀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인데, 요때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가 있어요. 소방왕을 뽑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도전을 했죠, 이제 출전을. 서울에서는 1등을 하고 1위를 하고, 전국대회 가서는 2위를 했어요. 특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소방의 날 세종문화관에서 우리 고건 국무총리님이 특진 계급장을 다뤄줬던 그런 기억이 그게 아마 좀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방관으로 계속 일을 하시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은퇴 후에 같이 일하셨던 동료분들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굴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생각나는 얼굴을 찾는다면 그분들은 현재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목숨을 잃은 동료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하는 은평구 홍제동 사고 때 동료를 잃으셨다고 말씀을 예전에 그렇죠. 해주셨어요. 이런 동료를 잃은 경험이 많으셨을 텐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쉬는 날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특수구조대라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홍제동에서 주택 붕괴가 났다. 긴급 소집이 됐던 거예요. 동료들하고 같이 또 다시 그쪽으로 가서 투입이 됐죠. 이미 우리가 갔을 때는 이 상황은 끝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끄집어내고 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를 했는데 그 홍제동이라는 주택가가 얼만큼 열악했냐면은 중장비 차량이 진입을 못했어요. 장비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비도 무거운 장비를 다 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6분이 지하실 창고에서 숨을 거뒀어요. 동료분 6분이. 네. 그분들은 얼굴은 알지만 같이 근무는 안 했어요. 지하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은평소방서에 그 동상도 있고 추모비도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분들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미안함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지나쳐서 화가 치미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것도 그 집의 아들이 비정상적으로 방화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애매한 소방관들이 6명이나 죽으면은 이게 사회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 그게 또 현실이었었고 우리 서울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이 골목길 주택가는 그렇게 열악했어요. 차량들 이중 주차하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 주차가 난무했었고 아마도 그것만 없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소방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개탄스럽게 생각했었죠.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래도 쉽지 않은 직업인 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당시 우리 어머니나 어르신분들은 아버지나 소방관이 된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달리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렵게 사셨잖아요. 학식도 많이 없으셨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들이 뭐 소방관이 됐다 그러니까 소방관 합격했다 그러니까 그래 직장도 잡았으니까 이제 흡족해 하시고 그래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소방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좋아진 이유는 언제냐면은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GNI가 4만 불이 접근할 때 이때부터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소방관들이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또한 작업 환경, 장비나 이런 면에서 올라갔죠. 이때부터 우리가 좀 선진국 대열에 특히 소방 같은 경우도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지인도 마찬가지고 앞에서는 고생하고 나면은 늘 고생했다고 하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상 그 본인의 자제분들이나 이런 성이 된 자제분들한테 그러면 소방관을 과연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은 정확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죠. 우리 사회의 상류층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족분들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관이란 직업이 대우를 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가족과 함께 하신 시간보다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네, 더 많죠.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별개의 얘기지만 작업 외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활동했던 것보다 회사에서 활동한 게 더 많거든, 시간이. 실질적으로 24시간 교대를 근무했는데 비상근무가 거의 자주 있었어요. 비용으로 상쇄해 준다면 부자 됐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을 다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소속돼서 얽매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죠. 그 반면에 여자아이 쌍둥이를 집사람이 키웠는데 많은 시간을 같이 못한 게 맞죠. 어떻게 해도 뭐 그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나도 도와주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집사람이 힘들어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게 원내 아쉽기는 해요. 자녀분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자녀분들도 비슷한 직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밝아요. 밝은 편인데 쌍둥이 큰애는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아래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유사성은 있죠. 자녀분들이 원우님의 자질을 물려받은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이제 가정 환경도 있으니까 아마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쭉 소방관 시절에 있으셨던 힘드셨던
그리고 괴로웠던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겪은 일들이 평생, 그리고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 힘든 순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버티셨었나요? 좋은 점도, 좋은 일도 많았지만,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속에 남아있는 건 그건 PTSD거든요. 그 당시에는 PTSD라는 그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그것이 아픔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것을 치유해낸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선배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체면에 걸린 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기준점을 나름대로 잡아가지고 그냥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다. 그거 갖고, 하면 뭐 남자가 그러냐.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다들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건, 사고, 붕괴 사고, 화재 사고, 웬만한 거는 소방이 다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거의 그러고 있지만, 건물 붕괴였어요. 한 2층짜리 정도? 붕괴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인부들이 그 콘크리트 기둥에 의해서 온몸을 이제 찍어 눌렀는데, 그 작업복 사이로 내장이 그냥 가끔 나오고, 분말, 가루, 흙 섞여가지고 그것이 그냥 핏덩어리하고 섞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수습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보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구내식당에서 점심이 나오는 게 마침 그날이 선짓국이 나왔어요. 그걸 다 잘 먹더라고요. 잘 먹어. 아니, 근데 그렇게 먹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 못 먹어요. 빨리 망각을 해야지. 순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이건 인간적으로 망각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망각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히 PTSD나 이런 정신적으로 케어가 아예 없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방관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동료들도, 동기들도 그렇고 퇴직률이 한 30% 됐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그것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러면은 현직에 계셨을 때랑 지금의 소방관의 처우에서는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으세요? 많이 좋아졌죠. 얼마큼 많이냐면은 후진국과 선진국 차이. 그러면 지금 소방관 얘기를 정말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원호님에게 있어서 소방관은 어떤 의미였어요? 만족감이나 자긍심으로 조금씩 세워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껏 살아오신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극복인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나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왔잖아요. 극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초 베이스가 안 될 것 같아요. 극복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속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모든 일은 극복하면서 살아나갈 것이다. 그럼 은퇴하신 후에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좌우하고 뒤 좀 돌아보고 주변을 좀 살펴가면서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실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안전 강의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상황 판단력을 좀 키우자. 내가 활동하는 그런 건물이나 주거지, 활동 영역에서 과연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딘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우리 집 주변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심리적 반사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반사신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평소에 터득을 해놓는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어른이시잖아요. 이런 젊은 세대 혹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추가적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갈등 관계가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이것저것 사회 문제가 스트레스나 흥분 그런 것들이 이제 농후해진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상대방에 자극하지 말고 또 자극을 받더라도 감정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계선을 되도록이면 넘지 말고 해야지 우리가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 안정된 사회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